예, 인사드릴게요. 저는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우영이고요. 활동가인데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이슈로 지역에서 다룬 거는 저도 처음 봤고요. 사실은 최근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이슈가 되긴 했어요. 특히 이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동물 사료화 때문에 이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 왜 사료를 주냐, 여러 가지 뭐 부패 의식도 있고 인간만 중요하냐라고 해서 민원제기가 엄청 나왔고, 그게 한 사례 있고, 나머지는 기업이 생산하는 식품들의 재고가 고스란히 버려지면서 문제가 심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다 연관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들도 소비자한테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측을 하잖아요. 보통 아마 지금 매스컴에도 좀 나왔는데, 기업들은 엄청난 많은 양을 생산하고 유통을 해요. 그리고 유통기한 전에 이미 그것들을 소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이 벌어지고 있어갖고 그 수요 공급을 못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밀키트니 뭐 포장재니 하면서 막 파생되는 게 있고, 이제서야 이제 문제 제기하니까 C로 시작하는 게 있죠. 로스로 시작하는 거 있고, 풀 어쩌고저쩌고. 거기서도 이제 뭐 채비치가 끌어져갖고 그런 음식물들 낭비를 줄이겠다 하는데, 바로 들어가면은 저희가 이분 아세요? 이분? 어떻게 아세요? 환경리더 일기 교육받았어요. 예. 이거 지금 이것이 아닌데. 아까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 이분이 이게 주장을 해요. 이 교육을 많이 하시잖아요. 전국에. 작년에 쓰레기 박사라고 이제 칭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꼭 쓰레기 박사라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쓰레기 굉장히 좋아해서 이 스박이라고 하는데, 이 스박님이 온실가스 탄소 배출 전 세계의 3분의 1이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한다고 주장을 하세요. 동의하세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뭐 발전소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3분의 1이 음식물에서 발생을 하는 거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사실은 근데 와닿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나 정부나 지방정부나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그 이유가 이제 어쨌든 굶주림이 이만큼 있어요. 지금 남반구에서, 특히 아프리카나 국내에도 일부 있고요. 있고 뭐 식품 생산으로 저희가 저게 2010년 기준인데, 저 통계도 사실은 이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식품 기업이 워낙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식품이 생산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드시고 오신 거 있죠? 뭐 찌개를 먹는다 치면은 순전히 자기가 자급자족하나요? 뭔가 사거든요. 뭐 조미료든 재료든 뭐 농산물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뭐 파든 배추든, 네, 어쨌든 뭐 우리 농민들이 만들 거예요. 만드는데 그 생산하는데 쓰여지는 비료가 됐든 뭐 약간 촉진제가 됐든 토양에 대한 보호가 됐든 그런 것들을 포함시키는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해요. 수입. 그럼 외국에서 이제 건너오면서, 외국에서는 대량으로 이제 농산물을 만든단 말이에요. 농산물만 많이 그렇고, 그리고 그걸 유통을 시키는 거. 유통을 할 때 보관을 합니다. 냉장이라든지 냉동이라든지. 이 보관기 대형마트일 거예요. 대형마트는 그 기술 개발을 엄청 하거든요. 대부분 냉장과 진공이에요. 포장과 관련된 거. 그 관련된 모든 것들이 137억 톤이라고 2010년 기준으로 한 건데, 저것만 봐도 26% 전 세계 온실가스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버리는 데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추가로 중요한 건데 처리예요. 처리. 아마도 지금 저희가 광진구에서도 저 움직임이 있는 게 그 처리에 대해서 최소 한번 시켜보겠다, 도전적인 과제를 던지신 것 같아요. 처리가 우리가 뒤에 나올 텐데,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결국은 뭐 묻거나 주거나 사료화시키거나 퇴비화시키거나 또는 열에너지로 만들거나 뭐 등등이 있을 거예요. 그건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아까 2분짜리 영상인데, 대략 음쓰기가 더 좋다예요. 단 잘 사용해야 된다. 실제로 광진구가 밖에 잠깐 보니까 공동주택은 보급률이 좀 높고 단독주택률은 좀 덜 하잖아요. 광진구에도 과제가 있을 텐데, 아마 광진구 청소행정과나 준비하실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라든지 환경부도 적극적으로 RFID라고 하는 그 종량기를 보급을 하는데, 사용에 대해서 난 익숙하다 손 들어보세요. RFID 난 잘한다.
저 사실 잘 모릅니다. 저는 아파트에 안 살아갖고 사실 잘 몰라요. 의외로 잘 모르셔갖고 그 사용에 대한 것들 아마도 여러분들이 하는 과제가 그래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고 엄청난 예산을 전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사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쓰레기 박사님은. 나중에 한번 저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도와줘요 쓰레기 박사. 안 도와줄 수도 있어요. 좀 바쁘거든요. 제가 오늘 사실 땜빵인 것 같아요. 우리 쓰레기 박사님을 초청하겠는데 지금 한 3달 정도 강연 일정이 잡혔어요. 조금씩 잠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 음식물 쓰레기가 나올 때 시작했던 거는 혹시 그 종량제 봉투가 언제 시작한지 아세요? 어르신들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익숙해졌는데 옛날에는 이게 막 버렸어 우리가. 그쵸? 80년대 뭐 이때는. 그러다가 난리가 났어요. 막 버리다 보니까 난지도에 묻었는데 난지도가 꽉 찼어. 갈 데가 없죠. 오갈 데가 없었죠. 그래서 종량제 봉투라고 해서 담아버려라 라고 하는 게 법이 생겼습니다. 이게 언제 생기신지 아시는 분? 한 20년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나왔나요? 여기 나옵니다. 어디 나왔을까? 어디 나와? 종량제 봉투, 종량제 시행. 종량제는 80년대 여러 가지로 이제 쓰레기를 막 버리다가 90년대 들어서 오갈 데가 없어지면서 생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세요라고 해서 94년에 법이 만들어져 갖고 95년 1월 1일 날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그때 당시 아마 전국민적 운동을 했을 거예요. 쓰레기를 버릴 때 꼭 종량제 익숙지 않아 갖고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단체들이나 지역에서 시행이 됐고요. 시행이 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분리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다가 하다 보니 종량제가 물이 줄줄 새고 썩고 냄새나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니까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부각이 된 거예요. 소위 말해서 뭐 침출수라고 하죠. 이게 묻어버리는데 물이 줄줄 흘러내려요. 토양이 오염되고 그리고 매립지라고 해서 수도권의 난지도의 대체 매립지를 저기 인천 서구 쪽에 하나 매립지를 만들어내면서 묻는데 거기도 1매립지, 2매립지, 3매립지가 잘 생기는 건데 거기에 엄청난 냄새와 악취가 주민민원이 발생해갖고 그 세금이 엄청 들어가서 그거를 처리하고 하는 공정 등이 계속 발생을 했고요. 주민분들이 굉장히 그때 시위나 집회를 많이 하셨어요. 그 근처에. 이 냄새가 인천시 한 반 정도는 덮었다고 하거든요. 당시에. 이게 음식물이 다 들어가니까. 지금 이제 우리 저 쓰레기 봉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일부 좀 수분이 들어간 걸 하긴 하는데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을 하세요라고 한 시범사업이 도입이 됩니다. 별도로 도입이 되는데 98년이에요. 상당히 그 정부 정책은 뭔가 사건이 나야 뒤에서 부딪혀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먼저 하진 않아요. 꼭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거나 국민들이 일어났을 때 시작을 했는데 이게 또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도 단체 급식이라든지 식품회사라든지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거는 건드리지 못했어요 당시에. 그러다가 너무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처분하기 어려웠고 2004년도인데 2004년도 보시면 해양 배출을 허용을 합니다. 이게 허용이라는 표현이 맞진 않은데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기준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서 바닷속에다가 버리는 것들을 기준만 허락되면 다 버려라. 난리가 납니다. 혹시 검색해 보시면 2004년, 5년, 6년, 7년에 이거를 감시하려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계속 그 바닷속에서 막 기준치를, 그러니까 기준을 넣거든요. 요만큼만 버려라 했는데 이렇게 줄이고 안 지켜요. 돈이기 때문에 우리 그 바다 인근이 다 음식물로 퉁덩퉁덩했던 게 저 시절이었고요. 그러다가 9년이 흐르고 나서 중지를 하는데 해양배출 하지 말라고 당연한 얘기인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저게 관행이 돼갖고 중간업체들이 바다에 버리는 게 가장 쌌어요. 이 국민들이 먹었던 음식물 쓰레기가. 그리고 그 전에는 2004년에 생기면서 저희 2014년까지 간 이유가 음식물 쓰레기를 더 이상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묻으면 큰일 난다. 더 이상 묻었다가는 우리 그 매립지가 완전히 복원할 수 없는 지경으로 된다. 그래서 저 제도가 꼬이면서 시행이 됐다가 밑에 보시면은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분쇄기죠. 디스포저라고. 저거 집에 있으신 분?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저게 쟁점은 있는데 굉장히 편해요. 편했는데 저거를 조건부로 음식물에 뭐 수분을 뺀 상태라든지 그런 조건부로 가정에다가 설치한 거를 저 때 허용을 했고요. 지금도 저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시다시피 이게 하수구로 내려가잖아요. 음식물이 갈아서. 하수구는 어디로 연결되나요? 하수구가? 강으로 갔다가 바다로 가죠. 해양 배출 금지시켰는데 간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는데 온갖 유해한 물질들이 섞인 우리도 모르는 것들을 그 분쇄기를 통해서 가정에 있는 그 하수관으로 쭉쭉 가기 시작하고 저게 수질오염이 되는데 제가 뭐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뭐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담배꽁초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공공기관 계시니까 세금이 저 하수도 처리에 대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어요 지금. 민간 기업은 디스포저를 판매를 합니다. 지금 심지어 최근에 있는 아파트들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거를 기준을 줬는데 저거를 우리가 공무원들이라든지 그 관공서가 저거 기준치를 체크할 수 있을까요?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들어갈까요? 집에 들어가면 돼요? 저거 보러 왔다고. 문 열어줄까요? 그래서 업자들이 저 기준이 있어요. 망을 이제 걸러라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왜 걸러? 그냥 다 버리면 되는데. RFID 갈 필요가 없는데. 그러더니 뭐 17만 명 정도, 17만 대인가 보급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더 많이 보급되려고 하는데 저게 정부 비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에서 안타깝게도 저거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갖고 이거 허락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인수위원장께서. 저거 왜 그래? 저거 좋잖아. 이렇게. 안타까운 얘기인데 수질오염은 만만치가 않아요. 요건 이제 인간한테 돌아와요. 강이나 바다의 오염은 하수구 처리가 디스포저는 현재도 이슈고요. 9년 동안 계속하는데 법안이 발의되는데 저게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걸 금지시키자 했는데 물론 기술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종량제 봉투가 처리되는 것들은 보시면 되고 이게 뭐 통계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생활 폐기물 중에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플라스틱이라든지 종이류 그리고 가구 목재류 뭐 이런 게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가정에서 나오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뭐 의류 폐기물도 있고요. 우리가 점점 많아지는 게 이제 상가, 블록이 있고 단체 급식도 많아지거든요. 단체 급식이 굉장히 많아졌고 과거에는 급식 문화는 없었어요. 좀 군대라든지 이런 데 빼놓고.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것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사료나 퇴비, 바이오가스로 처리는 하고 있어요. 현재도. 사료 같은 경우는 이물질이 섞인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료, 동물도 똑같은 존중해야 되는 것도 있고 동물에게도 안 좋은데 인간도 안 좋은데 그거 어떻게 이물질이라는 건 음식물이 아닌 거예요. 약간 양심에 찔리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뭐 섞였는데 그거 뺄 수 없잖아요. 그게 뭐 플라스틱이 주로 이제 포장재 약간 섞인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사료화시키기가 어려워서 이걸 더 이상 진행하는 게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조건이 있고요. 바이오가스라고 해서 뭐 에너지화 시키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있고 소각으로 처리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저희 질문한 건데 저희가 시민들한테 질문 받은 건데 계란 껍질과 각별한 음식물 쓰레기인가요? 아니죠? 아닌가요? 네, 그렇죠. 어르신들은 지혜롭습니다. 저게 질문인데 과거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얘기할 때는 저 아닌데 맞습니다잖아요. 근데 우선 이제 인간이 음식을 그러니까 뭐 사료라든지 비료화시킨다, 퇴비화시키는데 그때 조건이 맞는 거로 가자라는 얘기는 있는데 저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현재는 환경부의 지침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좀 더 정교하게 알리는 것들은 여전히 과제예요. 아마도 RFID 그 종량기를 보급하시거나 이럴 때 저런 물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기준이 맞다고 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지침이나 이런 거는. 그래서 그것들을 또 제한하시는데 아마 유용하게 정부나 지방정부가 사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뼈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되거든요. 닭뼈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곰팡이 어떡하냐? 곰팡이가 생긴 건 어떻게 동물사료로 쓸 수 되나요? 된다는데요. 기술이 있어요. 아까 그 종량제 처리를 할 때, 봉투 처리할 때 그거를 이제 가공하거나 날리거나 화학물질 섞거나 해서 사료화시키는 공정은 있는데 근원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초점을 맞추지 말자. 음식물 쓰레기에 곰팡이가 생긴 그 자체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 아마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음식물 쓰레기는 저보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먹고 버리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룰 거고, 저는 집에서 음식을 안 하기 때문에 죄송스럽게도 먹기만 해갖고 설거지는 좀 합니다만 버리는 거는 익숙치 않아갖고 저도 이참에 반성하면서 많이 배울 거고요. 자원순환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음식물 쓰레기 굉장히 큰 비중에 있고 음식물 쓰레기 말고도 우리 생활 속에서는 아주 많은 폐기물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2018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18년 3월 말인데 폐비니 대란, 쓰레기 대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갑자기 아파트 중심으로 이게 걸려 있어요. 안 걷어간다, 수거업체가. 그래서 갑자기 적체가 됩니다. 2018년 3월 29일부터 31일. 그러더니 이게 며칠 쌓이더니 냄새가 나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지시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가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던 거예요. 정책이. 아마도 그것 때문에 예전에는 시민들이 스스로 실천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2018년 말에 자원순환 관련된 장기 정책이 세워지고 2020년까지 꾸준하게 10년 계획, 지방정부, 시민실천 정책들이 촘촘하게 생기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봤더니 비닐류는, 플라스틱도 일부지만 비닐류는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나 중국에 갔던 거였어요. 근데 중국이 갑자기 안 받겠다 선언한 거죠. 여러 가지 원유값 인상도 있고 굳이 안 받겠다. 그러더니 그 처리하는 업체들이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 받겠다. 아니면 돈을 많이 줘라. 그러면 이제 아파트 관리비가 오른단 말이에요. 세금도 오르고. 그런 것들이 동맥경화 걸려갖고 폐기인의 대란 이후로 쓰레기 관련된 문제가 이슈화됐고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 겁니다. 쓰레기는 쓸다, 빗자루나 빗줄에 쓸어낸다 라고 합니다. 쓰러기, 문질러서 부스러진 못 쓰게 된 조각, 쓰레기가 쓸모가 없는 불필요한 것, 청소해서 더러운 것. 이 정의는 사전에 나온 거가요? 아마 아닐걸요? 이게 사전에는 다른 표현이 썼고요. 이게 우리 홍수호 수장의 얘기를 빌면은, 쓰레기란 용어는 저런 과정에서 섞여서 일상문화가 됐다. 그것들이 거꾸로 사전에 올라왔다. 그래서 그 정의는 홍수호 수장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따른다. 쓰레기 박사께서 그렇게 정의한 거고, 폐기물 발생량은 이 환경공단 통계인데, 환경부죠. 환경부 통계인데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준은 현재 언론 발표로는 조금 더 늘었고요. 희한하게 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2022년 지금도 추정치를 발표하고 있거든요. 국내에 있는, 물론 건설 폐기물이 있겠고 생활 폐기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는 이유가 여러분들 일상생활하면 느낄 거예요. 우리가 뭘 많이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만들어내죠? 코로나? 배달 안 시켜 먹으신 분, 난 배달 안 시킨다. 아무도 없어. 쿠팡 이용 안 한다. 우리 새벽 배송 이용한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독보적이죠. 배고기 배송 못 해갖고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갖고 생활 폐기물의 큰 거는 배달 쪽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커피 좋아하세요?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회용 컵이 어마무시해요. 다회용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회용 할 겁니다. 저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관계부총은 아직 선언 안 했나 본데, 이제 구청에서 최대한 이제 구청 행사들은 이제 금지시킨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컵과 관련된 우리 커피 문화가
한국이 엄청나. 1인당 최고고 세계 1위고 아침에도 커피, 점심에도 커피, 시간 남은 커피 한 잔, 만날 때 우리가 헤어질 때 한 잔 커피 한 잔인데 이거 어떻게 해 이거를? 응? 어떻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컵과 그 일회용 컵이라든지 플라스틱 컵이라든지 이런 게 중심이긴 한데 그럼 컵에도 뭐가 당기잖아요. 배달 음식에 뭐가 당기죠. 그 음식 뭐 어떻게 하세요? 어쨌든 집에서 처리해야 되잖아요. 같이 연동되는 거예요. 연동되는 거고 가정 생활 폐기물이 늘어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 쓰레기 나오면은 보시면은 이게 뭐 아시는 얘기일 텐데도 한 번 더 점검을 하면은 종량제 봉투로 나오잖아요. 그럼 종량제 봉투로 많이 할 거예요, 대부분. 보통 우리가 분리배출하는 건 중요하긴 한데 가능하면 분리배출을 지나치게 하지 말자는 얘기 요새 해요. 지나치게 하는 그 에너지 때문에 오히려 피곤함이 생기셔갖고 그리고 실제로 그 선별하는 데 가면은 분리배출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안타까운 건데 분리배출도 기준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설을 투자하거나 또 지역마다 달라요. 여기 선별하는 데가 또 저기면은 선별장의 요건에 맞게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그 움직이는 시민 실천단 분들, 해결단 분들이 계속 그런 것들을 점검해주고 문제제기 해주셔야 되는데 종량인의 것들은 어쨌든 소각이나 매립이 돼요. 에너지가 일부 되고 있고요. 소각은 지금 서울에 소각장이 몇 개인지 아세요? 잘하시네요. 4개 반. 근데 서울의 소각장이 지금 충분할까요? 난리 났어요 지금 사실. 아마 다음 달 중에 발표할 거예요. 소각장 하나 더 진다고. 근데 지금 용량이 소각장 2개짜리죠. 1000톤짜리 하루에 10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이 서울에는 이미 6년 전부터 필요했고 이 정치권들이 박원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이 서로 밀면서 이제서야 이제 만드는 걸 발표를 합니다. 후보지가 10개 있고 2-3개 정도가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이거를 보완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루에 1000톤을 태워야 되는 쓰레기를 서울 시민들이 발생하고 있다. 초과로. 그래서 불가피하게 소각장을 만든다. 적어도 종량제 봉투로 오는 소각장. 그리고 매립은 우리 매립이 어디로 가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매립은 어디로 가나요? 우리 쓰레기가 어디다 이제 묻어야 되는데 인천 그렇죠? 인천만 가는 거 아니고요. 그 사설 매립장 있죠. 좀 찢어졌어요. 구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각 구마다 가는 동선들이 있거든요. 근데 매립은 직매립을 정부가 금지를 시킵니다. 2026년부터는 매립할 땅이 없어서. 특히 수도권은 더 심각해요. 인구가 너무 늘어갔고 이 양이 원래는 더 뒤였는데 땡기고 있어요. 그래서 매립에 대한 대책 지방정부는 반드시 만들어라. 해서 작년부터 각 구마다 서울시 구마다 반입 규제를 하고 있어요. 매립. 그래서 할당을 했는데 예를 들면 광진구가 이거보다 더 높아졌다? 그러면 돈을 줘야 돼요. 세금을. 수도권 매립공사에 돈을 줘야 되는데 그게 왜냐하면 강제하지 않으면은 전체가 쓰레기 대란이 나기 때문에 각 구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소각과 매립은 종량부터 가는 거고요. 대형 폐기물은 가능하면 재사용이죠. 재사용, 재활용. 그런데 일부 소각 매립하는 게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대형 폐기물 중에 그 전자 폐기물 그리고 소형 가전 등은 서울시가 세금으로 만든 그 기업이 있습니다. 저기 성동구에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여기 많이 활용하세요. 예, 활용하시면 좋은데 SR 센터라고 있어요. 금속 자원 재활용 센터인데 거기서 서울 시민만 가능한 거예요. 서울 시민들은 수거를 해주고 재활용하고 수익도 남기고 그걸 다시 환원시키는 그 SR 센터가 지금 오세훈 시장이 다시 당선되고 나서는 그거를 광역마다 만든다고 했어요. 지금 공약이. 그래서 그 전자제품 포함한 대형 폐기물들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재활용이나 재사용. 재사용이 또 중요하긴 한데 저희가 음식물 같은 경우는 재사용이라고 하는 거는 어렵잖아요. 근데 뭐 퇴비화나 사료화라든지 뭐 열에너지화 시키는 거 그런데 전자제품은 사실 재사용할 수 있어. 저게 이제 표현이 예전에 한지붕세 가족 기억하시나요, 어르신들? 그 순돌아빠, 순돌아빠 이면식 씨. 그분이 직업이 뭐였어요? 그렇죠. 전파사예요. 전파사 있어요, 지금 없어요, 지금 동네? 있죠. 그분들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재사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자세요. 그래서 서울시도 지금 광진구 같은 경우는 뭐 아직은 준비 안 됐을 텐데 서울시도 리페어라는 표현 써요. 리페어샵.
법까지 있는데 유럽에서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리페어, 수리, 수선, 수리권 굳이 재활용을 안 해도 어지간한 전자제품들은 고쳐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쳐 쓰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시범 사업하는 게 그 청소기, 소형 청소기라든지 그리고 뭐 아주 작은 전자제품 있어요. 이어폰 같은 거 있죠. 금방 버리죠. 전선 좀 날아가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리페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 만약에 안 된다면 핸드폰처럼 수출해도 돼요. 그런 식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예요. 근데 저게 이제 잘못 버려갖고 막 찢어지고 누더기 되면은 결국은 뭐 전선을 빼고 플라스틱 제거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나머지가 이제 소고기나 매립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그 참여나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겠고요. 그 재활용품이 있겠죠. 품목별로 하는 거. 음식물 쓰레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하튼 매립을 할 수 없으니 음식물은 사료와 퇴비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려면은 가능하면은 줄이는 거 하나 계속 반복할 텐데 그리고 잘 버리는 거 하나 엄청 중요하고 수분 빼는 것들 자원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해 폐기물인데 이 유해 폐기물도 굉장히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이제 마스크 어떻게 버리나요?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버리죠. 이렇게 버리는데 그 우리 간호사들이나 의료인들은 어떻게 버릴까요? 그냥 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말아서 우리 이제 코로나 치료했던 분들인데 지금은 조금 잊어졌지만 작년까지 어마무시했잖아요. 전국에. 그걸 포함해서 뭐 그 병원에서 나온 가운들 뭐 이런 거 등등등이 있는데 그리고 폐농약, 폐약품, 수은이 또 함양된 것도 있고 방사성 폐기물도 있어요. 일부에. 이런 것들은 별도의 과정과 별도의 보관과 별도의 시설로 별도로 이제 관리를 하는데 이걸 매립이나 소각할 텐데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고요. 이게 적어요. 굉장히 업체들이 적어서 그래서 뭐 단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다가 결국 이것도 대란 비슷하게 일어나갖고 정부가 이제 별도로 지원하는데 안타깝지만 서울에 있는 의료 폐기물은 주로 지방에 가요. 저 멀리. 그래서 그 등해산골로 가서 거기 있는 그 지역 분들이나 지역 광역 그 도지사 그런 분들이 문제제기 엄청 합니다. 왜 서울에서 죄다 버리냐? 여담이지만 서울은 쓰레기는 갖다 버리고 전기는 끌어다 쓰고 전기 안 만드니까 잘. 서울 전기 안 만들잖아요. 전기는 저기 바닷가에서 만들잖아요. 저 당진 뭐 영흥도 이런 데서. 그래서 이제 그런 뭐 환경 정의롭지 않은 서울시의 그 쓰레기 그 스스로 해결하는 문제는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마 이 주제가 될 텐데 음식물 쓰레기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처리할 거를 지금 주민 스스로 해결단을 만드셨잖아요. 그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다면 광진구청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실 거라 믿고 그리고 서울시도 당연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광진구청에서도 준비를 많이 할 텐데 오늘 청소행정과나 이런 분들이 나오셨네요. 주무부처가 오시면 좋을 텐데 주로는 그 관행적으로 이게 쓰레기 그 처리는 자치구가 주로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얘기하는 게 자치구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의 행정의 움직임을 같이 협력하고 조금 비판하는 거 비판하고 하는 게 엄청 중요한데 자치구에 아마 인력이 없을 거예요. 예산하고. 그래서 자치구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갖고 주민들이 좀 서포터도 해주시고 할 때는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굉장히 잘하시는 거죠. 근데 분리배출하고 분리수거 혼용돼 쓰는데 이게 뭐가 맞는 표현인 것 같으세요? 우리가 분리수거라는 표현은 정부도 많이 써요. 분리수거가 맞죠? 그쵸, 우리 버리는 사람이잖아. 근데 자꾸 분리수거 하라고 그래. 수거는 지들이 하는 건데. 우리 버리는 사람이에요. 수거는 정책일 거예요. 시스템이지. 분리수거는 어쩌고저쩌고. 근데 우리는 분리배출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잘한다고 전 세계에서 소문났어요. 땅덩이가 좁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 정보도 막 이 복잡한 분리배출에 대한 뭐 엄청 많이 외우세요 다. 뭐 일본 사람 깜짝 놀라고 미국 사람 더 놀라. 미국 사람 득탕 거리니까 땅덩이가 넓어갖고 분리수거 뒤에 나올 건데 그 분리배출을 잘하자지 분리수거를 잘하자는 우리한테는 얘기가 안 맞는 거죠. 요 용어가 그래도 함의하는 게 굉장히 커요. 커서 그 청소행정, 쓰레기행정을 하신 분들이
혼용돼 쓰는 거는 좀 지적을 해드려야 돼요. 해야지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 실천 영역은 지역마다 동마다 어머니들 우리 그 주민분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수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들 관행적으로 했던 것들이 쉽지 않은 거고 지자체가 분리수거를 잘해야겠죠. 지자체가 잘하고 근데 지자체가 지금 경쟁이 붙어갖고 아마 잘하긴 해요. 잘하긴 하는데 문제는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는 건데 이 광경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언론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보통 선별장에 가면은 걸으시잖아요. 근데 광진구 혹시 광진구는 어떻게 선별장 가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강남? 네, 예, 강남 자원해수시설 글로 가고 전부 가요? 광진구. 광진구 자체 네. 절로 광진구는 없을까요? 반대가 심해서 엄청 반대했죠. 아까 그 소각장 얘기했는데 소각장이 지금 강남에 하나 있죠. 네. 큰 게 있고 또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노원구 있고 또 마포 있고요. 또 양천구. 근데 강남하고 양천구는 희한한 분명히 반대했을 텐데 왜 생겼을까요? 그렇죠. 그 당시에 뭔가 이 신도시 비슷하게 택지 개발하면서 쑥 집어넣었어요. 반대를 했어요. 목동 쪽 있죠. 미리 입지를 선정하고 오래 걸렸지만 굉장히 반대해갖고 안타까운데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이 강남에 있어요. 강남 환경연합이 있고요. 양천 환경연합이 있어요. 그때 반대했던 분들이 야 우리 환경운동해야 돼갖고 만드신 거예요. 아이러니한데 저런 시설들이 있는데 시설들이 좀 이렇게 쫓겨나거나 이 선별장이 있는데 선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저걸 선별할 때 가보셔야 되는데 꼭 한 번씩은 선별할 때 우리가 버린 것들이 무엇 때문에 느려지거나 힘들거나 재활용 막 선별하는 거예요. 종량부터 뜯어갖고 또는 재활용품 중에 또 쓰레기 선별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혼용을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은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게 선별하기 힘들어요. 손으로 상식적으로 막 가는데 컨베이어 벨트가 어떻게 그래서 보통 손바닥만한 거 이하는 그냥 종량제부터 넣어라. 괜히 재활용 넣지 마라. 뽑아내야 되니까 이분들이. 있고 저게 이제 저가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하지만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 그러다가 최근에 외국인 노동자가 잘 안 구해지니까 쉽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 있고요.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선별장 저런 그 재활용 관련된 거나 저런 처리소들은 경기도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 북부에 굉장히 많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감당이 안 되다 보면은 다 경기도 쪽 외곽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주로 두뇌산골 이런데. 저희가 재활용률을 얘기하는데 지금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이 저렇다고 하고 비닐도 저렇다고 하는데 문제는 재활용률하고 실제 재활용은 차이가 있잖아요. 아실 거예요. 재활용이 된다고 간 거랑 실제 재활용되는 거랑은 차이가 있어서 그거를 줄이자는데 통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분도 계시지만 통계보다 우리가 그 총량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재활용에 대한 과정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고요. 보면은 생활쓰레기가 지금 많습니다. 플라스틱류, 비닐류, 종이팩류, 스티로폼은 도시에서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포장재 정도 쓰이는 거나 내장재고 그 유리병 요새 거의 안 보이긴 한데 유리병도 일부는 되는데 유리병은 수거가 어려워요. 시스템상. 예전에는 우리가 페미니 주스 같은 게 유리병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단일로 나오면 좋은데 지금은 유리병의 관리 수거 체계가 그러니까 생산 기업들이 유리병을 선호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플라스틱류로 간 거고 페트병으로 유색이죠 주로 그런 게 있고 금속캔 같은 경우도 요새는 굉장히 줄었습니다. 대부분 근데 거꾸로 금속캔으로 가는 그 요구가 있어서 글로벌 기업 중에 일부는 이제 캔류로 가긴 하는데 쉽진 않은 거고 대부분 페트병으로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활용 분리배출 뭐 기준 얘기인데 이건 뭐 다 아시죠? 위생, 안전, 효율. 또 뭐 이거 잘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분리배출의 기본 원칙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별장을 꼭 고려해 주시면 돼요. 거꾸로 선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재활용과 아닌 걸 받겠다. 선별장의 선별 품목만 선별이 쉽게 될수록 분리배출해 주시면 되고
그거 관련된 거는 정부가 있죠. 환경부가 많은 예산을 써서 앱이라든지 많이 만들어냈어요. 굳이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 심지어는 환경교육도 환경부라든지 환경공단 들어가면은 아주 많은 그 셀럽들이 인플루언서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저희 단체 같은 경우도 지금 들어가 보시면은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은 한 100편이 넘게 환경 강의가 오픈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대부분 정부라든지 기업 또는 시민들이 요청하신 사항들을 올려놔갖고, 이거를 뭐 앱만 다운받으시면은 업데이트 되니까 선별 현장을 고려한 배출을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논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작은 것도 선별하려고 선별 기술이 발달되고 있거든요. 그 종량제 봉투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에 안 넣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배출 그 프로 우리 그 주부님들은 이건 아니야 이렇게 걷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 위험하다. 선별장을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종량제 봉투에 넣는 게 도움이 된다. 오히려. 그리고 또 하나 종량제 봉투를 전처리라고 해서 지금 공정에서는 지금 종량제 봉투를 처리하는 그 시설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그 안에서도 그 비닐하고 플라스틱을 회수할 수 있는 그 기기가 있어요. 지금 있고 지금 시범적으로 몇 개국가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날리거나 이런 거예요. 날리거나 바람 부는 압박을 줘갖고 털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로 가는 게 소비자도 그렇지만 오히려 선별장,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서 방해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셨나요? 환경부가 이렇게 뭐 했는데 이게 들어오시죠 눈에? 이게 눈에 들어오시라고 아주 고민을 해갖고 저희가 자문했는데, 저희가 동의한 건 아닙니다만 이런 게 있다는데, 저 아더라는 게 뭔지 아시죠? 아더. 어머니 아더, 저 아더라고 영어 써 있는데 저거는 그냥 막 집어넣은 기타예요. 기타. 소위 말해서 재활용 안 된다. 그게 저기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플라스틱류를 이렇게 플라스틱 막 이렇게 종류를 이렇게 해놨는데, 플라스틱류 아더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그냥 뭐지? 재활용도 안 되는데 소비자가 알 수 있을까요? 굉장히 조그맣게 박혀 있는데, 그럼 저걸 어떻게 할 거야? 이게 과제예요. 정부 정책에서는 아더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일류로 만들어야 되는데, 핵심은 저희 생산 단계에서 아더가 없게끔 만들어내는 뭐 제도가 좀 필요한 건데 쉽게 안 바뀌어요. 지금 이게 포장재료 특히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의 그 영리 활동이기 때문에 저항이 만만치 않아서 이게 그 정부 정책으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부. 조금 이제 이론적인 거지만 어쨌든 저희가 순환경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순환경제가 이제 동네가 중요한 게,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재활용 만들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돌아야 돼. 계속 돌아야 되는데 자원들이 맴돌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도 뭔가 딴 데 가서 만들어지고, 딴 데 가서 재활용 플레이크를 이렇게 갖고 와서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활용품으로 만들었다는 제품이 있으면은, 특히 의류 최근에는요, 그리고 뭐 노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뭐 만드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훌륭한 시도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 재활용품이 그 원재료가, 페트병 원재료가 어디서 왔냐예요.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대체적으로 좋은 그 재활용 원료가 되는 원료는 수입을 많이 해요. 국내가 아니에요. 그러면 수입이라는 거는 이 플라스틱의 온실가스를 얘기하면서도 수입은 어쨌든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담아서 비행기나 배로. 우리가 알다시피 비행기나 배는 아주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이 운송수단인데, 그런 것들이 이게 모순점이 있어서 가능하면 지역에서 사이클을 만들고 생산하고 다시 이용하고 수익이 되고 일자리가 만들고, 이런 순환개념을 가자라는 게 순환경제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순환의 개념은 뭐 음식물도 그렇고 뭐 플라스틱도 그렇고 뭐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옷도 그렇고요. 어쨌든 생산의 단계를 거칩니다. 생산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생산이 있고 생산에서는 에너지 투입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할 거예요. 우리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효율을 증가해서 재고 발생이라고 해서 기업들은 재고 발생률을 관리를 해요. 굉장히 불필요한데 그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있겠고요. 생산 단계에서는.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이제 아리백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공장에서는 그게 화석연료 쓰지 말아라. 우리가 뭐 음식을 만들든 가공식품을 만들든 할 때 재생에너지나 재생원료를 증가시켜야 한다. 그리고 폐기물 발생이 공장 자체도 있습니다. 자체도 있어갖고 공장 자체에 있는 폐기물, 공장 같은 데는 별도의 그 폐기장이 있거든. 폐기물 처리장이 있는데 저감을 시켜야 되고 당연히 그 안에서도 재활용을 증가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독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줄여야 되는데 관리 규제가 최근에는 지금 좀 흔들흔들거리고 있거든요. 기업이 공장을 운영할 때 저런 배출 저감이라는 관리 체계가 좀 중요함에도 그렇게 돼 있고 친환경 제품을 설계하는 거 뭐 이거 하나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친환경적으로 제품을 설계하는 건 기업의 몫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소비자 잘 모르잖아요. 뭐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밀키트 요새 많죠. 밀키트 조립식 예전에서 어머니들이 직접 해주셨는데 이제 만드는데 밀키트 보면은 포장이 한 3중 포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포장 재질이 두껍거나 얇아요. 친환경적인 설계라 볼 수는 없어요. 이 포장재를 만들고 입히고 하는 공정하고 포장재 자체 처리에 대해서는 그런 생산 단계에서 해야 될 게 있고 유통이 있습니다. 유통은 이제 운반 과정이 있을 거예요. 가능하면 로컬 푸드라고 얘기하는데 재료도 마찬가지고요. 운반 과정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 또는 운반할 때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억제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생산에 기여해야 될 거고 무포장 얘기를 많이 해요 요새. 포장을 굳이 해야 되냐? 근데 포장을 안 하면은 특히 생산해서 유통할 때 유통기한이 짧아질 수 있다 해요. 기업의 그 논리는 뭐 일부 뭐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포장을 안 해도 될 것들을 과대 포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소비자들 시철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 많이 이용하는 거 중요합니다. 시장. 마트보다는. 마트는 대부분 이중 포장 이상이 돼 있거든요. 시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시장에 장바구니만 갖고 와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말씀드리고 다회용 포장용기 사실은 그 많이들 사용하실 것 같아요. 다회용 그게 뭐 장바구니도 있겠지만 뭐 도시락통도 있겠는데 많이 불편해요. 근데 우리가 배달의 만족이 돼갖고 엄청 불편한 게 다회용기예요. 거기도 이제 포장의 버튼이 있어요. 포장해 갈래 말래. 사용하신 분 있어요? 협약을 같이 몇 번 하는데 너무 불편해서 짜증을 내시더는 거야. 그래서 그 점주분들도 활성화시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회용 포장용기를 사용하는 데는 시민, 기업, 그 지방정부 등등등이 합심을 해야 한다. 안 그러면은 우리 일회용 눌려 깐다 우리가 이제 다 이제 짓누를 거다. 배달의 민족은 지금 뭐 1조, 10조, 20조 뭐 그 산업이 어마무시하니까요. 유통단계 폐기물을 억제할 수 있는 건 억제하면 좋고요. 최근에 그 쿠팡도 그렇고 그 이마트도 그렇고 그 다회용 박스를 지금 만들기 시작했어요. 뭐죠 이름이? 이렇게 해서 이제 갖다 놓는 거 있죠. 근데 그게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게 요구를 하면은 기업들은 충분히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회수 박스나 회수 포장 용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재활용도 증가시켜야 되고요. 유통 쪽에서도. 소비는 제로이스트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제로이스트 운동이 2030, 40 주부님들 중심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이버 같은 데 보면 카페에 한 17,0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아주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일단 우리가 이제 포장재를 줄이는데 나부터 실천하겠다 있겠고 재사용하겠다 다시 사용하겠다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다이어기 이용하겠다 하겠다. 그래서 저 제로이스트 매장, 제로이스트 샵 이런 데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용하는데 제로이스트 샵이 광진구에 혹시 있나요?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지난번에 저희는 용기내 그 샵을 수업해서 예. 가지고 가면 해주면서 용기 내고 용기 있게. 네. 포인트 정리를 해준다거나 지금 광진구에는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제로이스트를 이야기하는 어떤 매장. 파는 거는 다 다양해요. 뭐 규정할 수 없어갖고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 공약에서 저거를 이제 1000개를 만드는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25로 나누면은 한 400개. 25 나누기 1000하면 얼마죠? 25개 자치구 나누면 25?
계산이 안 돼요? 10개? 15개? 14개? 저게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겠다 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로이스트 샵이 뭘 파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같이 했던 한 70몇 개 서울에 있는 제로이스트 샵들은 교육을 하고요. 강의를 하고 전시를 하고 팔기도 하고 화장품도 팔고 또는 커뮤니티 공간도 하고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만드는 주체가 심지어는 협동조합이 만들고 이 비슷하게요. 만들기도 하고 뭐 학부모들이 만들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만들기도 하면서 도시재생학 붙어서 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모 기업이 제로웨이스트 프랜차이즈 만든다고 TF를 꾸리기로 했어요. 여기는 제로웨이스트라고 하는 자원순환 그 플랫폼 샵을 여러 가지 하겠다라는 거고 저런 소비를 이용하는 게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 불편해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녹색 제품이라고 해서 이제 인증제가 있습니다. 인증제를 좀 소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요. 공유나 소리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나눔 장터라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익숙할 거예요. 이거를 더 확장할 수 있는 계기니까 지금은 적극적으로 구청이라든지 동 이런 단위로 더 넓히면 되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저희가 보면은 지역에 머무신 분들이 서울은 대부분 젊은 세대가 전출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 부모들은 조금 이제 안정돼 있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좀 젊은 분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게 과제인 것 같아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다가 쫓겨나거나 그러잖아요. 대부분. 근데 아이가 있는 분들은 무리해서라도 눌러 살고 우리 아이들 학교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의 맞춤형이 필요해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동네도 중요한데 동네 간의 연결고리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또 서울이 아니어도 된다. 경기도 거의 1,400만이 넘었는데 경기도 쪽으로 다 가니까 지금 특히 청년 세대들은 서울에서는 오래 머물 수 없는 구조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런 한계가 있어갖고 저는 나눔 장터라 이런 것들도 조금 다른 상상력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 들고요. 폐기는 뭐 분리배출 잘하고 있으니까 그거 잘하면 될 거고 이제 쓰레기 투기인데 투기는 서울에서는 이 CCTV 왕국이라 갖고 걸릴 거예요. 투기 하는 거 못 보셨죠? 단독주택은 있잖아요. 그래도 단독주택가는 아직도 그냥 버리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의료 폐기물 한 보면은 꼭 있으세요. 의료 폐기물인데 음식물 넣고 이런 분들이 안타깝지만 그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해결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추후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 텐데 미세 플라스틱은 공기 중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세요? 공기 중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어요. 다만 이게 인간의 몸에 해롭냐 안 해롭냐를 지금 정부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발표는 안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류가 너무 많아서 생기고 있다. 그리고 수돗물에도 일부 있다. 정수기물도 못 고를 수 있다. 미세 플라스틱 종류가 뭐 나노까지 나가니까요. 그런 것들이 인간에 버리는 것도 그렇고요. 뭐 탄소중립 주제가 있어갖고 이거는 뭐 다 잘 아시는 거지만 기후가 위기죠 지금. 우리가 저렇게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데 위기겠죠. 쓰레기를 만들어내는데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지금 배출했는데 이 보시면은 지금 국내에는 홍수가 지금 안 났죠. 우리 저희 서울에는.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경기 북부랑 저희 경상도 강원도 쪽에는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서울도 온다만다 했는데 서울은 이상하게 천운인지 계속 피해갔어요. 그리고 국내에는 우리나라가 있는 이 위도 지역은 사실은 기후 충격이 가장 덜한 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유럽, 미국 쪽 그리고 남반구 쪽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집중적인 호우, 가뭄, 최근엔 가뭄이죠. 그런 것들이 생겨서 이게 기후 재난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게 대부분 요새 그 매스컴들의 보도한 거 보면은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관측 이래 뭐 사상 최초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저기 일부 보도인데 지금 딸기 비싸졌잖아요 올해 저희가. 그러니까 남반구의 가뭄이 아주 심하고 지금도 심하잖아요, 그렇죠? 농작물도 지금 가격이 폭등하고 있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당장에 국내에서 재배하는
여러 가지 있고, 그리고 시금치가 지금 없어지는 시기를 지금 보신 분도 있어요. 시금치가 아마 사라질 거다 국내에는. 그리고 이제 해양 쪽에서는 오징어가 일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의도치 않게 지금 아열대 기후가 되기 때문에 토양과 기후가 바뀌어서 우리가 먹는 식량들이 덜하지만, 다른 국가보다 덜하지만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식량에 대한 위기로 곧 도래된다고 하는 얘기가 일반적인 얘기고요. 우리 기후를 볼 때 보통 이제 날씨를 이제 날씨 모여서 기후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5월, 6월인데 지금 29도잖아요. 근데 날씨가 뜨거워지면은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게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에어컨 많이 틀겠죠, 일단.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사실은 감지를 못 해요.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시민들은. 근데 지방에서는 가뭄이라는 게 이제 그분들이 농작물은 재산이기도 하지만 식량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 1년 농사가 또는 5년 농사가 근데 지금 굉장히 무너지고 있는데, 사실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정부나 지역에서, 농협에서 돈을 꿔주긴 하는데, 돈을 꿔주긴 해요. 답이 없다 보니까 기후위기에 대한 체감은 사실은 수도권 서울보다는 지방에서 지금 그거를 굉장히 놀랍게도 체감하고 계시고 요구를 하고 계신 형국이에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경남 쪽에서는 초중고 교육에 이 환경교육이 의무화시키는 걸 먼저 시작했어요. 오히려 경상도 쪽에서. 그 동네 정서랑 이제 맞아가지고, 그리고 오히려 제주도 이런 데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자원순환 관련돼 갖고는 가장 앞장서는 도시가 됐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방 도시는 많이 체감하고 있다는 게 기후 위기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 마지막 맞아요? 뒤에 한 5개 더 있는데, 저희 단체 활동 자랑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생략을 했네요. 서울학년학이 하고 있는 활동 중에 도전 음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도전 음싹이 지금 4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음싹, 음식물 쓰레기 싹싹의 줄임말이래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 우리 옥상에서 퇴비로 텃밭을 만드는 그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 청년들이 제안했는데, 그분들이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너무 넘쳐난다. 그리고 인식해갖고 옥상에다가 텃밭을 만들었는데, 그 텃밭은 모든 퇴비로 만든다 해서 그거를 연구했던, 그러니까 시민들이 연구한 거예요. 청년들이 연구해서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갖고 그 실험을 올해 3월달에 505명을 모집해갖고 옥상 텃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갖고 비슷하게 지금 그분들한테 미션을 줬죠. 한번 퇴비로 그 상추나 한번 심어보십시오. 자기가 만든 자기네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화시키는 것 같고 상추 정도는 심을 수 있으니까 심어보십시오 해갖고 그 패키지를 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 참고하시면은, 그러니까 인식들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저희가 선착순이었는데 505명이 된 거예요. 500명 모집했는데, 그러다 그 퇴비 패키지를 지금 업데이트 시키는 중인데,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청년 그룹들도 서울에도 꽤 많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서울학연합이 주로 하는 것들은 그 플라스틱에 대한 자원순환, 그래서 지금 성수동에 플라스틱 방앗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어보셨어요? 네, 플라스틱 방앗간을 2년 전에 그 작은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한 것 때문에 착안해갖고 네덜란드 사람이 지금 그 프레셔스 플라스틱을 신 거예요. 우리가 작은 플라스틱 모아서 그냥 생활도구 만들래, 내가. 그러더니 만드는 공작 기계를 직접 만들었어요, 본인이. 그걸 저희가 이제 차용을 해서 실제로 작은 플라스틱 중에 음료수 병뚜껑 있죠. 병뚜껑들을 모아오세요 했는데, 그거를 무려 4만 명이 모아주셔갖고, 그래서 난리가 나갖고, 우리 사무실이나 뭐나, 그거 갖고 제 제품을 만들었고, 제품을 만드는 지역 사회적 기업들이 20몇 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약간 순환경제에 대한 시범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을 모아오는 그런 실험, 그걸 재활용하는 실험,
보다 처음에 저희가 그 만든 거는 치약자개나 이런 걸 만들었어요. 제 가방에 보면 뒤에 있을 텐데 치약자개를 만들었는데 그러다가 뭐 문고리도 만들고 그러다가 도구도 만들고 최근에는 의자를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심지어 지금은 벽을 만들고 저희는 아니고 건축가 교수가 제품 실험 하는 중인데 집을 만들겠다. 근데 집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발전되고 있어갖고 그런 프레셔스 플라스틱 우리가 못 쓰는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 갖고 하는 시민 실험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자전거라든지 저희가 그렇게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할 수 있는 게 나무를 심는 거, 뭐 자전거 타는 거,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플라스틱을 덜 쓰거나 재활용하는 거,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거, 안 먹는 거,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남기지 않는 거, 로컬 푸드 먹는 거, 채식하는 거, 채식은 어렵잖아요. 채식 가능하세요? 채소만 먹고 있을까? 위험수도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건강에 좋습니다. 골고루 먹는 거 잡식이 좋습니다. 인간 잡식인데 너무 고기만 드시지 마시고, 근데 고기를 드셔도 가능하면은 비싸더라도 한우를 먹어라. 예, 한돈을 먹고.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외국에 있는 곳과 수입육을 먹는다는 거는 한 3중, 4중, 4배로 굉장히 온실가스 배출하는데 기여하는 거죠, 소비자들은. 근데 비싸잖아요, 그렇죠? 한돈도 비싸고. 가격 차이가 엄청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농가들을 좀 축가들을 도와주시는 관점도 있으니까 그 로컬 푸드를 먹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또 이메일이 많잖아요, 이메일. 선생님, 우리 어르신들 저 메일 하시죠? 카톡 하시죠? 카톡. 근데 그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 저장하는 그 센터가 있어요. 혹시 데이터 센터가 어딘지 아시는 분? 카카오톡이. 예,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어딘지 아시는 분? 예, 서울에는 없습니다. 예, 서울엔 하나 있었는데 대부분 지방인데 지방에서도 반발이 심해요.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우리가 이메일을 보내고 카톡을 보냈는데 그걸 저장한 서버가 하나의 화력발전소랑 안 먹어요. 온실가스 먹는 게. 최근에 비트코인이 크게 이슈가 됐는데 온갖 장비를 돌려면은 엄청난 전기를 잡아먹는 센터가 필요해요. 데이터 센터가. 우리 무심코 메일을 보내고 뭘 하는데 그래서 그 플랫폼 기업들이 주로는 국내에서 못 만드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춘천에다 뭐 하나 만들어놨고 뭐 그런데 판교 이런데요. 근데 제주도 그 화력발전소 맞먹어서 그 데이터를 쓰는 습관도 바꿔야 한다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넷플릭스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엄청나게 잡아먹고 있다. 전기를 많이 생산하게 하고 탄소 배출을 조장한다. 그래서 데이터를 좀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메일은 좀 비우고 가급적 스마트폰은 정신건강에 해롭기도 하니까 가끔 꺼놓고 예? 잘 때 안 꺼놓는 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잘 때 안 꺼놓거든요. 스마트폰을 굳이 켜놔야 되나? 뭔가 있을까?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도 습관인데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해갖고 지금 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전기가 기여되는 전기로 만들어지는 데이터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가능하면 이메일통도 비우고 싹싹 그걸 잡아먹는 게 전체가 아프면 어마어마하니까 그 이메일 계정도 좀 줄이고 그래서 그런 뭐 캠페인 비슷한 게 있고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감축에는 이제 여하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게 또는 잘 재활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마칠게요. 저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오늘 말고 우리 오봉석 팀장님 통해서 다음에 해주시면 되고요. 뭐 무거운 주제 3개를 50분에 맞추려면 힘들었는데 딱 맞췄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그 서울환경운동연합 신우영 사무처장님께 힘찬 박수 부탁합니다. 참고로 우리 사무처장님은 우리 음스 제로 플랫폼 구축 사업의 자문위원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고 앞으로 또 자리에 함께 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계속 서 계셨던 그 쓰레기 박사님, 쓰레기 박사님도 그 자문위원이시기 때문에 조만간 한번 얼굴 뵐 예정이겠습니다. 세상에 여러 박사가 있는데 굳이 본인을 쓰레기 박사라고 그렇게 홍보하고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재밌었나요? 네. 그래서 재밌게 강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